현대, 그깟 한국 브랜드 주제에 대체 뭘 믿고 설치냐고 늘 무시해왔죠.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본 순간 제 편견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 뉴스를 전문으로 전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장웨이룽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중국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중국이 세계를 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기술을 그저 따라하면서도 억지로 정신 승리를 외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굳이 노력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차를 비롯한 한국 브랜드들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다루는 영상이나 기사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저도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소식들을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역시 한국은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반겼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몰락한다는 기사는 언제나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한국차 따위가 어떻게 중국차를 이기냐? 한국차는 그냥 망해가는 수순일 뿐이야 라고 단정 지으며 우월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가 중국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에서는 제법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같은 곳에서 한국차 판매량이 꽤 높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총 판매량만 놓고 보면 한국의 현대기아 그룹이 중국의 대표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보다 판매량 면에서 훨씬 높다는 기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마 이거 전부 가짜 뉴스겠지. 한국인들이 자기들 면피하려고 만들어낸 허황된 통계일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차를 비난하는 영상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차는 금방 고장이 난다. 한국 브랜드는 구시대적 디자인이다. 한국 업체들은 이미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같은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저 역시 그런 콘텐츠를 여과 없이 수용했습니다. 대륙의 애국주의 감정과 결합해 중국차가 곧 세계를 석권하고 한국차는 이미 끝장났다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관련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제 예상을 벗어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대기아 그룹이 세계 2위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든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테슬라 다음으로 높다든가 하는 뉴스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엔 그저 한국 언론이 한국인을 세뇌하려고 만든 허위 보도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한국은 늘 중국보다 뒤떨어진 국가였으니까요. 그러나 글로벌 시장 분석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서술된 자료는 단순한 한국 매체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알던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시장 조사 기관들의 통계가 차근차근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대기아 그룹이 독일 폭스바겐, 일본 토요타, 미국 GM 같은 메이저 업체와 실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어떤 영역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하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해온 자동차 방송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만 통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중국차는 세계 최고이고 머지않아 모든 경쟁자를 압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걸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구독자들을 만족시키려면 한국차를 포함한 외국 브랜드들을 깎아내리는 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은 해외 자동차 시장 정보도 종종 다루고 있었기에 해외 통계나 기사와 아예 동떨어진 말을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차에 관한 의구심이 들던 찰나 저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가져다준 인물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전문가로 불리며 여러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멍진이라는 친구였는데 외국 자료들을 매우 꼼꼼히 분석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현대기아 그룹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큰지,
그리고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는지 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차는 뭐가 좋아? 거기다 중국에서 망해가고 있다는 게 팩트잖아라고 말하자 멍지는 중국에서는 분명 부진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정반대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스펙, 품질, 디자인 모두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건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한국 차가 뭐가 좋냐? 중국 차야말로 기술력도 뛰어나고 가격도 싸다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멍지는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저를 논리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현대기아 그룹의 글로벌 판매량이 작년 기준으로 몇백만 대에 달하고 전기차로만 따져도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여러 국제 어워드를 수상하며 특히 내연기관부터 전기차까지 스타일 면에서 일관되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럼 중국차도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면 큰 성공을 거둘 거야. 어차피 중국 기술이 훨씬 앞서 있으니까라고 되받았습니다. 그러자 멍지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물론 중국차도 비아디를 필두로 이젠 세계에 나가고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애로사항이 많다. 보조금 체계나 서비스 네트워크, 브랜드 인지도 같은 문제로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국 정부가 지원하면 금방 한국을 누르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멍지는 한숨을 쉬면서 글로벌 시장은 단순한 제조 가격 경쟁력이 다가 아니다. 품질, 디자인, 안전성, 그리고 특히 사후 서비스망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채널에서 한국 차는 망해가고 있고 중국 차가 세계를 접수할 것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상 댓글에 달린 의견이 뜻밖이었습니다. 흔히 애국 논리에 동조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해외에서 한국 차를 타본 경험을 이야기하며 실제로는 한국 차가 꽤 좋고 서비스도 안정적이다라고 반박하는 의견이 덧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 내 특정 플랫폼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해외 실제 시장 동향을 좀 살펴봐라라고 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지인이 한국에 출장 갈 일이 생겼는데 그 지인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둘러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 브랜드 차였고 특히 제네시스 같은 차도 흔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 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가성비, 사후 서비스망, 유지 보수의 편리함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서도 그거 다 포장이고 결국 애국 마케팅 아니냐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은 직접 경험해보니 사실이었다. 주차장에서 승용차부터 SUV, 고급 세단까지 전부 현대기아나 제네시스고 심지어 한국 내에서 생산된 수소차나 전기차도 일반 도로에서 심심찮게 보인다. 서비스 센터가 촘촘히 있어서 고장 나도 금방 수리가 가능하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중국은 더 빠른 속도로 전동차 혁신을 이루고 있으니 조만간 한국은 따라잡지 못할 거야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지인이 아무래도 한국은 이미 내연기관차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까지 다방면으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역량이 생각보다 높았다고 말하자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 정도쯤이야 중국 기업이 조금만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해낼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보조금 문제와 인도, 지연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건 한국 정부가 방해 공작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차가 팔리면 자기들 국산차가 타격받을 테니까 한국 정부나 기업이 합심해서 중국차 진출을 회방 놓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 중국 내부 기사에서도 비아디가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판매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부품 공급 시스템이 탄탄하지 못해 소비자 클레임이 늘고 브랜드 이미지도 아직 한국인들에게 낯설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판매가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대기아, 전기차를 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한국인들이 저렇게 자기들 차만 사는 건 결국 편협한 민족주의 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망의 우수성과 품질, 디자인, 브랜드 신뢰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단순히 가격만으로 선택되지 않고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차가 수년 전부터 꽤 공격적인 디자인 혁신과 품질 개선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분석을 보자마자 그럼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고전하는 게 사실이라면 곧 다른 지역에서 한국차를 이길 테니 지켜봐라. 아무튼 우리는 생산 기술이 뛰어나고 인력도 많고 정부 지원도 막강하다고 영상을 찍어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도 반박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여러 브랜드가 경쟁하는 성숙한 곳이다. 중국차가 뛰어나도 막상 진출하려면 인프라와 브랜드 파워에서 뒤처지기 쉽다. 게다가 한국차도 만만치 않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놈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지 하고 화를 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자동차 토론 사이트에서도 요즘 한국차는 중국에서 망했지만 해외에서는 잘 팔린다. 왜 그럴까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우리가 한국차를 불매하면 그들 매출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도 쇠퇴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세계에서의 판매량은 점점 오르는 모순을 보이니 저로서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중국 시장을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현대기아 그룹이 우리 기술을 뺏길까봐 합작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애들이 중국에게 기술을 배울까봐 전전긍긍하며 노하우를 숨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멍진이 저에게 다시 설명하기를 현대기아나 다른 해외 브랜드들이 합작사 설립을 꺼리는 건 중국 제도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이미 충분한 시장을 가진 브랜드들은 불필요한 기술 이전 없이 다른 곳에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중국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저들은 중국 시장이 두렵고 경쟁력이 없으니 발 빼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멍진은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으니 굳이 까다로운 중국 시장에 올 동기가 적을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한국차는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지에서 이미 견고한 소비자층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아니었나? 어떻게 중국인을 무시하고도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제 채널 구독자들 대다수는 장외이룽이 한국에 가서 한국차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대로 폭로해달라고 기대했습니다. 저 역시 그래, 내가 직접 보고 한국의 실상을 밝혀내겠다. 그들이 어떻게 중국을 모방하면서 교묘히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라는 각오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생각보다 선진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촌스러운 도시 풍경과 낙후된 교통체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부터 시내로 이어지는 도로, 지하철, 버스 시스템이 꽤나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서 현대나 기아 간판이 걸린 정비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현대 블루엔즈, 기아 오토큐 등등 비슷한 이름들이 보이니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의 자동차들이 전부 국산차인지 확인하기 위해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외국 브랜드도 보이긴 했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한국 브랜드 차량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디자인이 꽤 멋지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종도 많았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저는 저게 한국산이라고 겉모습이 꽤 고급스러워 보이네. 하지만 성능은 어떨지 몰라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한국인 몇 명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왜 굳이 한국차를 사느냐? 애국심 때문이냐라고 묻자 그들은 특별히 애국심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냥 서비스가 편하고
품질도 믿을만하다. 수리나 점검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차야 고장날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는데 가까운 서비스 센터가 있고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그게 소비자 입장에선 장점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서 유독 편파적으로 시설을 깔아준 거 아니냐. 결국은 민족주의 마케팅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길에서 마주친 현지 정비기사들도 한국 차라면 대부분 부품 조달이 빠르다. 어디서든 쉽고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차를 운전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더욱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중국에서 한국 차를 타면 정비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비용도 제법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현지 기술을 숨긴다느니 중국인 직원을 차별한다느니 이런 소문이 많아 한국 차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방문한 어느 자동차 판매점 직원도 한국 차를 사는 건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광범위한 서비스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차 자체가 비약적으로 좋아졌고 디자인도 개선되었다. 거기다 해외 시장에 많이 진출하면서 인지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가 뭔지 묻자 그는 지속적인 투자와 품질 경쟁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중국 차도 정부 보조금이 막강하고 최근 디자인도 크게 발전했는데 왜 아직 한국 시장에서 안 통하나라고 물었고 그는 가격 대비로 보자면 중국 차가 저렴하지 않은 데다가 서비스나 브랜드 신뢰도가 아직 낮다. 게다가 한국에선 현대기아가 꽉 잡고 있는 시장 인프라가 워낙 탄탄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계속 돌아다녀 보면서 직접 관찰해도 한국 내 주차장과 도로에는 아예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외국 브랜드도 독일, 미국, 일본 차들이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중국 브랜드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간혹 보인다 싶으면 관광객이나 교환학생 같은 사람이 타고 온 차량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은 중국 차가 얼마나 뛰어난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게 된 또 다른 한국인 기자는 저에게 의외일 수도 있지만 한국인은 외국 상품이라면 뭐든지 눈을 반짝이는 편이다. 좋은 브랜드와 품질이라면 가리지 않고 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중국 차가 한국 소비자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기자는 중국 차가 실제로 서비스, 안전성, 디자인, 품질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한국인은 간혹 일본 차나 독일 차처럼 이미 오랜 신뢰를 쌓은 브랜드에 지갑을 여는 편이다. 그렇다면 중국 차가 이를 넘어설 만한 확실한 강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가득 차 중국차 기술은 이미 최고 수준이다. 단지 한국에 들어오기가 까다로워서 그렇다. 시간이 좀 지나면 한국인들도 결국 중국차를 선택하게 될 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기자는 별다른 반박 없이 미소를 지으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이미 자신에게 최적화된 선택지를 골라왔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국 차량 관련 여러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 그랜저, 소렌토, 산타페, 소나타 등 이름도 생소한 차종이 해외 시장에서 받은 평가, 각종 신차 리뷰, 그리고 충돌 테스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안전 사양과 디자인, 연비 부분에서 호평이 많았고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나 유럽 신차평가 프로그램 등에서 최상위 등급을 자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도 우리 중국 업체들도 금방 할 수 있다. 현대기아라고 대단할 게 있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온 건 한국차의 내수 점유율이었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80% 이상이 현대기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수입차 중에서도 일본이 아니라 독일 브랜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결국 중국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건 다 한국 정부가 치밀하게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때문일 뿐이다. 자유시장이라는 허울을 써놓고 사실은 한국 업체만 혜택을 주며 밖에서 들어오는 경쟁자를 막고 있는 거다라고 혼잣말로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자동차 관련 연구를 하는 정광태 교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중국차가 한국 시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중저가 라인업으로 접근하기엔 한국 차량의 가성비도 상당히 좋아서 큰 메리트가 없고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접근하기엔 브랜드 신뢰도가 낮아서 소비자 설득이 어렵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품질만 좋으면 될 거 아니냐. 중국이 돈과 기술 다 있으니 곧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해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법제도, 소비자 취향, 문화적 이해,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다. 한국 차도 처음 세계 시장에 나갈 땐 싸구려 이미지가 강해서 고생했다. 지금의 성과는 30년 넘게 끊임없이 품질 개선을 해온 노력의 결과다. 중국 차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어이 중국은 다를 거다. 우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 모든 걸 단숨에 해결할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자동차 분야 박사과정 학생 역시 한국은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서도 세계 선두에 가깝다. 차 역시 전통적인 내연기관 기술부터 전동화까지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단숨에라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중국이 어떻게든 해낼 것이고 한국은 곧 추락할 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제 고집스러운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더 깊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중국차가 아직 한국차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도 인정하기 싫었고 어떻게든 한국이 우연히 혹은 편법으로 반짝 성공한 거라고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행사장에는 독일,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자동차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미래 모빌리티, 전동화, 자율주행 기술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중국 대표가 중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국 기업들이 머지않아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야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발표한 한국 측 전문가가 중국 시장의 규모가 큰 건 사실이지만 글로벌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다. 각 나라에서 쌓은 신뢰, 안정적인 서비스망, 혁신성, 품질, 안전, 디자인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 오랜 시간 투자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 격차를 줄일지는 미지수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불쾌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금세 한국 따위는 추월한다. 이 사람들은 너무 자만에 빠져있네. 나중에 중국차가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두고 보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 저는 한국 전문가들의 주장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물 안개구리처럼 자국 브랜드에나 안주하고 있고 세계에서는 곧 중국차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제 채널에 한국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온통 현대기아 자동차뿐이었다. 애국심으로 한국차만 사주는 나라. 그러나 우리 중국은 더 큰 시장과 기술로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인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시청자들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구독자는 댓글로 정말로 한국을 다녀온 게 맞나? 왜 한국 현지 언론과 소비자 평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건지 좀 더 객관적으로 소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수많은 해외 통계를 보면 한국 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팩트인데
왜 굳이 그걸 부정하나? 중국 차가 더 성장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한국 차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 단 인간들은 매국노라고 욕하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영상을 보며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 중국인이 현대기아와 제네시스가 유럽에서도 평가가 좋다. 중국 차가 유럽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맹목적으로 한국 차를 비난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보는 순간 또다시 이 친구는 서방 세계에 세뇌당했군. 제대로 된 애국심이 없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도 한국은 중국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성과를 내든 한국 차가 디자인 어쩌고, 안전 어쩌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어쩌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이디라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중국인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저는 대만계 가정에서 태어나 중국 대륙에서 자라왔습니다. 대만 출신이신 아버지와 중국 푸젠성 출신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베이징 근교로 이주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중국 국적도 지니고 있고 중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주변에선 저를 흔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대만인이라는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만을 향한 소속감은 아버지를 통해 일찍부터 강하게 심어졌고 동시에 중국 정부의 대만 억압 정책을 지켜보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대만이 왜 중국 본토에 간섭을 받는지, 왜 중국이 대만을 자기 영토라 주장하며 위협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벌어지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또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외교적 압박을 행사할 때마다 저는 중국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제 태도는 학교 생활에서도 종종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베이징에서 다녔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못 박듯이 가르쳤고 제게도 그걸 강제로 주입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대만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 시스템, 문화가 전혀 다른 독립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중국이 무리하게 편입시키려 하나? 저는 이 질문을 품고 커갔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무렵 우연한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접했습니다. 당시 화면 아래에 뜨는 한글 자막을 보고 충격에 가까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자를 익히느라 오랜 시간을 고생했고 복잡한 필획을 외우며 시험을 치른 기억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나 직선이 조합되어 문자를 이루고 발음도 리드미컬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어설프게나마 한국어 기초 강좌를 찾아보니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음절을 형성한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발음할 때 입술과 혀, 목구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글자를 달리 만든다는 사실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어 한자는 표의 문자의 성격이 강해 글자 하나가 특정 의미를 담고 그걸 익히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자모를 조합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체계였습니다. 저는 한글이 왜 이런 방식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졌고 그 과정을 파헤치다 보니 조선의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이 보였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모음을 구성했다는 말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독창적인 문자라면 분명 어떤 거대한 비밀과 과학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을 향한 냉소적 시선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 중 몇몇은 한국은 중국 문화권의 아류에 불과하고 한글도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니 별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놓고 반박하진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글을 더 배워보고 연구한 뒤 이들이 말하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중국 정부가 대만을 무리하게 흡수하려는 태도가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역시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저는 베이징의 명문 대학에 입학해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언어학을 전공한다면 결국 한자 연구로 귀결될 텐데 대만계인 제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깊이 연구해 그 체계적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학계는 늘 주변 문화를 자기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고 주장해왔고 한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공책봉 관계를 들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고 따라서 한글도 중국이 준 혜택으로 생긴 문자일 뿐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실이 독자적으로 무엇인가 창조할 역량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본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만난 지도교수 또한 제가 한글의 독립성을 강조하자 은근히 불편해했습니다. 교수는 조선시대가 중국 문물을 대대적으로 수용했던 시기이니 문자 역시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중국식 한자 문화가 강세였다고 해도 한글 창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중국 문자 계보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는 제가 아직 학문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서양학자들이 한국어와 한글, 의문론을 어떻게 분석해왔는지 살펴보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한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년이 흐르고 대학원을 거쳐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중국 국내 언어학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연구 논문 발표회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발표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표회는 대체로 중국인 학자들이 모여 중국 문자의 우수성과 중화 사상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도교수가 자리를 주선해줬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한글 연구로 망신을 당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저를 철저히 감시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아둔 한글 창제 관련 자료를 모두 동원해 발표회에서 중국 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펼친다면 정면으로 반박해 보자고 말입니다. 한국의 언어사 연구를 통해 얻은 근거,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본, 그리고 서양 음성학자들이 한글을 어떻게 칭송했는지를 상세히 정리해 두면 아무리 중국 중심주의 학자들이 덤벼도 당해낼 수 없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크게 3가지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나는 한글이 표의문자가 아닌 순수 음소문자라는 점, 둘째는 발음기관을 본뜬 창제 방식이 갑골문이나 금문 등 중국 상형문자 계열과 전혀 다르다는 점, 셋째는 조선이 자체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금속활자 인쇄술의 사례였습니다. 발표회가 열리는 베이징 외곽의 컨퍼런스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대로 중국인 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다 해외에서 온 소수학자들이 보였지만 대만이나 한국 혹은 다른 지역 출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발표회 첫날에 여러 중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하나같이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김치마저도 중국이 원조이며 한국 측이 그것을 훔쳐갔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복 역시 중국 한푸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른바 조선족 문화가 원료이며 한국은 그저 흉내를 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전통 가락인 아리랑조차 중국 소수민족이 부르던 민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 문화를 폄훼하고 중국 기원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첫날 오후에 있었던 발표 중 하나에서는 중국 고대 문헌을 제멋대로 인용해가며 조선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쳐 명황실에 절대 복종했으니 한글 같은 문자는 조선이 스스로 창제할 수 없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 발표자는 훈민정음 해례본 얘기가 언급되자 그것은 조선 왕실이 비밀스럽게 조작한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기에 따로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무대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면 정말 치열한 충돌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각오했습니다. 발표의 둘째 날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를 소개하는 사회자의 멘트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긴 했지만 저는 그 환영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학자들이 한국 옹호 발언을 하는 발표를 좋아할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곧 마이크를 잡고 수십 장에 달하는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한글 창제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글이 어떻게 입술소리와 혀끝소리, 목구멍 소리를 분석해 자음을 만든 것인지 언급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힌 기록을 소개하며 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이런 문자를 새로 만들어야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백성들은 한자를 익히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은 발음기관에 착안한 독특한 문자 체계를 구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말하며 갑골문이나 금문처럼 사물의 형태를 상영하는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앞줄에 앉은 어떤 중국 교수는 벌써부터 인상을 찌푸리는 듯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음 모양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그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고이란 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에서 유래했고, 노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형태, 으은 입술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한글이 갑골문이나 상형 문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획이 몇 개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 문자 기원서를 펼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중국 문명권과 교류하긴 했어도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근본 원리를 채택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떤 중국 학자가 마이크를 잡고 제 말을 끊듯이 간섭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이 명나라 황실의 조공을 바치며 각종 문물을 배운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는 글자를 전달받았다는 암시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시라는 것이 대체 어느 문헌에서 발견되는지,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왜 그런 중국 황실의 기여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학자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국 쪽 사료나 서양학계에서 연구된 논문을 보면 오히려 조선이 주체적으로 의문 체계를 해석해 만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중 중 일부가 조용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여러 문화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한글 역시 그런 갈등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도 사실상 자국이 원조라고 우기고 한복이 한포에서 파생되었다며 한국이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화 사상이 주변 국가 문화를 빨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습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은 그 어떤 논리로도 중국 기원서를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 한글은 표의문자가 아닌 음소문자이기 때문이라는 근본적 사실이 명백하니까요. 발표 후반부에는 조선의 금속활자 기술과 직지심 체어절 사례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중 하나를 어떻게 인쇄했겠느냐고 묻자 다른 중국 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맹렬한 어조로 그 금속활자 역시 원나라 시대부터 이어진 중국 인쇄술에서 비롯된 것이니 조선은 별다른 기여 없이 기술을 베껴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 당연히 중국과 교류했고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겠지만 직지심 체어절을 실제로 살펴보면 합금 비율이나 인쇄 방식이 중국 것과 전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세종 시기에 금속활자를 추가로 개량해 인쇄 효율을 끌어올린 점도 독자적 발전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 학자가 한국의 모든 문화와 유산은 조상 대대로 중국에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국은 지금도 중국 문화를 표절해 세상에 자기를 과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현대 한류 문화조차 중국 고대의 예술 전통을 몰래 흉내낸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자제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문화를 전부 표절했다면 왜 수많은 서양학자들은 한글을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독창적 문자라고 평가했는지, 왜 중국 한자와 전혀 다른 음소 표기 방식을 높이 사는지 그 대목을 그저 애써 무시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해외학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질의응답 시간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교류의 경험을 공유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전부 중국의 하위 문화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스스로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고유한 전통을 확립해왔고 한글은 그 정점의 선걸작이라고 했습니다. 갑골문 변종이라는 말도 명나라가 설계도를 줬다는 주장도 전부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언사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얼마든지 자국의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왜곡으로 한국 문화를 억압하려 들면 학문적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친 순간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학자들 대다수는 별 반응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해외에서 온 몇몇이 제 발표가 흥미로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이들은 위축된 표정을 짓거나 비난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중국 학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오랫동안 준비했던 한글 연구를 공개적으로 펼쳤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행사 이후에 중국 학계나 정부 측이 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만계로서 본디 중국 정부에 좋은 감정이 없었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사장 복도에서 우연히 어떤 중국 교수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발표를 두고 대만계 젊은이가 한국을 감싸며 중국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본래 조선족의 문화를 도둑질의 멋대로 세계에 알리는 나라라면서 김치와 한복, 심지어 전통 무용이나 판소리까지 중국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한국 정부가 조선족을 선동해 중국 소수민족 문화를 가로채려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몰래 들으면서 제가 어제 발표장에서 언급했던 갈등 상황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중국은 한글 문제를 넘어 한국이 보유한 문화유산 전반을 자국 기원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행사 말미에 전 참가자를 모아 폐막식 비슷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소감이나 인상 깊었던 발표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외국인 학생들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발표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간단한 표창장 비슷한 걸 받았습니다만 중국 학자들은 별다른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흘끗 보며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내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으로 인터넷 기사를 뒤져보다가 이미 중국의 특정 온라인 포털에서 한국과 저를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글이 무슨 대단한 문자냐. 다 한자에서 빌려왔으면서도 이제 와서 독립문자라고 우기는 한국인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대만계 배신자라는 식의 논조였습니다. 또 어떤 게시글에는 김치 종주국을 자칭하는 한국이 사실은 중국의 절임 채소 문화 파생품을 거짓 홍보한다며 차라리 왕이디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김치 논쟁에서부터 시작해 한글 문제까지 중국이 점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경로로 들려온 소식은 해외 학자들이 이번 행사에서 제 발표가 상당히 논리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저와 후속 연구 협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언어학자 한 분은 제게 연락해 훈민정음 해례본과 발음기관 분석 자료를 영문으로 정리해서 함께 공동 논문을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중국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중화 사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고 저처럼 대만계에다 한국을 옹호하는 사람은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해외 쪽 학자들과 협력하는 편이 더 제게 유리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행사에서 알게 된 다른 대만계 지식인 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차피 중국 내에서 이런 반중적 학문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만으로 오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대만에서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대만은 한국과도 활발히 교류해왔고 중국처럼 문화 왜곡을 강제하거나 억지 주장을 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든 대만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두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한글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요즘 들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나 드라마 문화도 자기네 예술 전통이 기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전통 무용 안무가 중국 민족 무용을 베끼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거나 심지어 한국의 전설이나 이야기가 사실 중국 소수민족 전래에서 비롯되었다고 우기는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글이 중국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한국이 고유하게 쌓아 온 문화 역시 방어해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대만 출신이지만 중국의 확장적 태도에 맞서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을 옹호하고 중국 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한 제 모습이 대만계로서의 정체성과 맞물려 더 뚜렷이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후에 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제가 괜한 일을 벌였다며 걱정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학계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냐는 염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한글 연구로 마음을 굳혔고 중국 정부나 학계가 뭘 하든 저를 통제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만계이면서도 언어학을 하겠다고 나선 순간부터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한국 역사의 여러 뒷이야기를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언어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백성들에게 정착되었는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글을 어떻게 탄압했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글을 지켜냈는지, 광복 이후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한자를 병용해 온 과정 등등, 이런 역사를 살피다 보면 한글이 단지 음성학적으로 우수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 민중의 의지와 삶이 담긴 특별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한글이 현대 한국의 급속한 문해율 향상과 맞물려 여러 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를 해외 학계에 알리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국 쪽은 한글조차 자기 뿌리라고 우기면서 그 어떤 한국 전통도 다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 일환으로 고구려나 발의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듯 한글 문제도 비슷하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시도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저는 대만계로서 이 상황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역시 중국의 통일론과 강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커다란 중심으로 삼고 주변 국가의 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곤 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꼈고 한글 연구를 통해 중국의 억지 논리에 맞서는 것이 제게는 일종의 사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뉴스 매체 한 곳에서 제 발표 소식을 다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기사는 중화 사상을 내세우며 한글이 중국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중국 학계의 현 상황을 지적하고 저 같은 대만계 연구자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을 흥미롭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기사를 보지는 못했으나 주위의 한국어를 아는 지인이 요약해준 바에 따르면 한국인들도 중국이 한글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극도로 분개하고 있으며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준 제 발표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제가 한국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기분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선 부정적 반응이 점차 커지는 듯 보였습니다. 몇몇 중국 학술지나 온라인 공간에 저를 비판하는 글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저보고 한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 대만 독립 세력이 중국을 분열시키는 운동을 하듯이 한국도 중화 질서를 부정하며 억지를 부리는 건데 저는 그 둘 사이를 오가며 분탕질을 치고 있다는 식의 모함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연구는 순수하게 언어학적 근거와 사료 검증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며 대만에서도 한국 정부에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중국 학자들의 중화사상 과잉을 지적했을 뿐이었는데 이게 정치 이슈와 결합되어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대만계로서 이런 논쟁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점을 어떤 의미로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제게는 고향이라 할 만한 대만이 있지만 또한 중국에 대한 반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국인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한글의 위대함과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옹호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대만인이기에 중국이 주변 국가를 함부로 흡수하려 든다는 공감대를 한국과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또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오래 맞서온 나라이고 한글 역시 그러한 투쟁 속에서 발휘된 민족의 힘이 담긴 문자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대만으로 돌아갈지 중국에서 남은 학위를 마칠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한글 연구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빠져든 분야이고 아직도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더 깊이 해석하거나 현대 한국어 의문론의 한글 자모 체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조선 초기 금속 활자와 그 인쇄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밝혀내는 작업도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언젠가 중국의 억지 주장이 아무런 설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중국의 팽창 정책에 시달리고 있으니 힘을 합쳐 문화적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발표가 중국 학자들에게 결코 달갑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들은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 집결한 분위기가 컸고 한글이 대단하지도 않다. 한복이나 김치조차 중국 것이며
한국은 은혜를 망각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한국이 전통 의식주를 전부 중국에서 빌려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내세워 조선이 얼마나 독자적이었는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10년에 걸쳐 모은 모든 자료와 논리를 아낌없이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이 빚어졌지만 적어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문자, 한글이 결코 중국 한자에서 왔다는 억측을 그냥 방치하기엔 이 문자가 가진 역사와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중국 온라인 매체나 학계 동향을 살피면서 제 발표를 두고 신랄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두둔한 배신자라는 표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만계이기에 애초부터 중국에 충성을 맹세할 생각이 없었고 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한글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 보내는 자음과 모음을 창제한 구체적 과정이 살아 숨쉬며 그 어떤 중국 고대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음성학적 설계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어느 누가 이를 감출 수 있을까요? 결국 학문이란 진실을 좇는 길이고 시간이 지나면 올바른 주장이 빛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회를 기점으로 또 한 번 한글 연구에 매진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이 여러 면에서 중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역시 마음이 쓰이고 함께 분노하게 됩니다. 한글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나 역사를 폄훼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몸소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부심이 강하고 한글을 위시한 모든 전통 요소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그 마음이야말로 언젠가 중국의 무리한 주장을 무너뜨리는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대만계인 저로서는 더없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